경제 위기에 대해서 침체기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저는 근데 정말 피부로 느끼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출 네. 금리에 대해서도 앞자리가 지금 4% 후반인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이. 소득이 한 2배 들어왔는데 됐죠. 2배가 그냥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는 제가 쓰는 그 지출비에서도 물가가 올라간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혹시? 물론 쇼핑을 줄였는데도요. 이제 커피값을 기자님 이게 옛날에 항상 브랜드 커피 아우. 네,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제일 저렴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미만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커피 믹스 들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텀블러 역시 들고 다녔어야 됐는데 아닙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죠. 네. 그 착한 맛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착한 맛 커피가 가격도 착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메이커 있는 커피 가려면은 이제 큰 마음 먹고 네. 간지 좀 됐어요. 뭐 비즈니스 미팅이니까. 네, 저는 4,500원 이후로는 이거 좀 쫄리는데. 그렇죠. 이게 피부로 와닿는데 정말 그럼 이 정도면 기자님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기를 진단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성장률로 볼 때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지만 역성장이나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성장,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제가 너무 그 위기 상황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기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약간 이른 것 같고 그 전 단계 정도. 하지만 위기가 올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위기의 본질은 저는 뭐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하지만 다 됐고 수출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남들이 싸우고 미국, 중국이 싸우고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왔냐면 위기가 와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이걸 극복을 해낸 이유는 수출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가깝기도 한데 우리한테 뭘 사다 쓰는 게 많았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걸로 외환을 안정시키면서 증시 금융시장이 살아나고 수출기업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위기의 가장 큰 두려움은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지 모르겠다 이 점이고 네.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벌어오는 달러가 적으니까 환율이 확 올라가 버리죠. 네. 환율이 확 올라가니까 증시도 좋지 않고 외풍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좀 흔들리게 되고 증시도 좋지 않고 투심도 좋지 않고 내 월급이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면 돈이 있어야 쓰죠. 네. 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그래서 내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 그 자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기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내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총재마저도 지금은 경기 침체기가 맞다라고 또 인정을 했어요. 예전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네. 또 봐오셨으니까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위기 때? IMF 때는 네. 진짜 훨씬 심각하고 훨씬 무서웠죠. 왜냐면 IMF 때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회 안전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실직하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문 닫고 아빠가 돈 못 벌어오고 이러면 그냥 정말 길에 나앉는 그런 상황들. IMF 때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갑자기 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휴학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에피소드일 텐데 제가 그때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말에 이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 어디 써야겠다 저는 다 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돈이 없다. 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돈가스는 그때 IMF 시대에 대학생이 사 먹기 너무 고가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래? 돈가스로라도 받아갈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은 저 블라인드 올라오고 뭐 고용청에 신고하고 그럴 일이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땡큐 하고 돈가스를 산더미 같이 받아가지고
과장이에요. 산더미는 아니에요. 네. 되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알바비를 돈가스로 받아야 될 정도로 그때 자영업자들도 어려웠고 사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돈가스로 누가 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땡큐 하고 그 다음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알바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휴학들도 많았고 조기에 군대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때 상황 굉장히 엄혹했고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 뭐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다들 눈물 속에서 헤어지고 되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막 집들이도 하고 그러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 같았던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IMF 때 우리 대표적으로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집값이 1년 동안 3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0원 되면 난리 나는 세상인데 그때 기준으로 그때 돈으로 2,000원이면 달러가 얼마나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상황이 고스란히 전개가 됐는데 근데 단기간에 많이 빠져서 그 다음 해에 집값이 또 급반등을 해요. 한 21% 정도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격적으로 이제 정부가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하면서 또 이게 카드 사태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집값이 또 상승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때도 2008년에 추석 무렵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출장 다니고 전국 출장 다니고 주말 없이 일한 게 그때로부터 한 4, 5년 정도? 우리나라가 위기 극복하고 뭐 그러는 과정이 그때 취재하고 일했던 그 모든 과정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해의 집값이 한 20%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2009년에 살짝 반등이 옵니다. 네. 그때 한 15% 전후로 집값이 올랐다가 다시 2010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요게 남유럽 재정위기하고 맞물리면서 하락이 한 5년 갔다가 이후에 8년 정도 상승하는 장이 그 후에 펼쳐지거든요. IMF 때 금리가 네. 20%였어요. 20% 대출금리가. 돈도 잘 꿔주지도 않고 IMF 이전에 80년대, 70년대에는 은행에서 돈 꿀려면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인의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 대기업 과장 이상인 자, 뭐 나란 일 하는 자, 뭐 이게 조건이 있었어요. 보증도 아무나 못 써. 네. 은행에서 대출받기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물론 우리도 지금 이제 위기가 언제든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는 하나 네.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차이가 들고요. 좀 있긴 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좀 구별을 하면서 네. 막연하게 IMF 때의 공포야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인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위기가 왔을 때 그 시그널을 내가 탁 알아채서 피해가는 걸 가장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위기 상황을 한번 보셨으니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피해갈 수 있는, 알아채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뭐 나라도 못하고 전 세계에 석학도 못했던 일이라 네. 근데 대신에 위기 상황이 뭐 천년만년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이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도 부동산도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얼마나 견뎌야 될지 모르니까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8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랬는데 2008년에 훅 빠졌다가 2009년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이후에 5년 동안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강남의 주요 단지도 반값이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건 이후에 더 회복이 됐고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상반기였으면 저는 임장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고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은 맞다. 그러니까 금리나 시장 상황이 좀 진정되는지를 보시고 들어가셔도 뭐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인, 정부 정책의 사인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경계 침체라는 단어 자체가 키워드가 되게 이슈화된 게 꽤 오래됐어요. 네. 초반부터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피로도가 높아서 어우 경계 침체 위기 너무 이제 지겨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뉴스에서도 경기 침체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아요. 예고하고 준비하면 거기 위기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위기 안 오던데 그 왜 안 오겠어요? 준비했으니까.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가계부채 이야기할 때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는 2,000조 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청문회라는 것도 열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 신재웅 금융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지금부터 10년에서 12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계부채 청문회라는 걸 국회에서 소집할 정도로 그때도 가계부채가 심각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지금에 비해서는 가계부채가 적었겠죠. 인플레도 이렇게 오기 이전 상황이니까요. 그때도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봤는데 난리가 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들여다보고 조이고 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위기가 너가 위기 온다더니 위기 안 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기가 온다는 사인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함으로써 위기가 오지 않게 하는 게 위기 전망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억을 달성을 하면 게시판에다가 10억 달성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가로 샀던 그 집들이 뭐 2억씩 3억씩 오르는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다른 강의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이 오면 나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열기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행동 플랜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치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서 스스로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저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는 뭘 사라고 찍어주는 강의는 아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